안녕하십니까. 예,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의 통일일보 주간으로 계시는 우리 홍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 북한의 공산화 공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또 한 분은 리버티 코리아의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임수한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네. 지금 세계적으로 또다시 아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북한의 공산화 이 공작에 대해서 깊은 조예를 갖고 연구를 많이 해오신 우리 홍영 선생님 모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기다렸고, 선생님을 통해서 북한이 이제 해외에 자기들의 공산 왕조 체제를 굳건히하기 위한 이런 공작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문이 좀 막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일본에서 네.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대학에서 네. 현대사, 예. 특히 한반도 한일 관계 이런 거를 네. 보면서 느낀 것이, 이 현대사에 저희 전후 73년 우리 건국 70년 동안 이 문명사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냉정하게 짚지 못하면 네.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또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신냉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난 한 73년 동안의 현대사를 냉정하게 지금까지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저희 신문을 통해서 현대사 속에서 남북관계, 특히 김일성 왕조가 어떻게 대남 적화공작을 전개하고 특히 한국의 우방해야 될 일본을 어떻게 녀석들이 이용을 했느냐, 그 점을 다시 지금까지 이제 간과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조명을 하고, 또 책임 추궁은 아니지만 책임 소재 이런 거는 짚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지금 그런 연재도 하고 취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 국민들이 지금 이게 공산주의 이런 토양 속에서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긴가 민가 이제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임수한 박사님하고도 이제 주로 얘기를 해보면 한국의 운동권들은 거의 뭐 그런 문화, 걔네들이 생각에 문화가 됐더라고요.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임정석 씨가 나와서 북한의 비서국 정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이게 전혀 대한민국 같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운동권에 대해서는 좀 우리 박사님께서 저보다 잘 아실 거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 안에 자원을 이용을 해서 체제 안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내부로부터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공작들을 벌이는 걸로 이제 우리는 최근에 와서 그걸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본에서도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들이 이제 한국은 민주화가 이런보다 늦었으니까 더 늦게 인주를 경험한다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선후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아서 오늘 경험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저희보다 이제 예를 들면 근대화가 앞섰죠. 근대화가 100년 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앞섰고, 또 일본이 흔히 비기독교 문명 중에 이제 유일한 선진국 지위를 획득하는 열강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전 일본을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지만은
일본 그러면은 무조건 그 역사적으로 선진 경험을 우리보다 앞서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뭐 우리는 건국 이후에 법률을 하나 만들 때까지도 뭐 일본과 다 베낀 거 많고요. 뭐 여러 나라 거 뭐 급할 때 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랄까 사회주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진보 보수 뭐 양 바퀴로 굴러가고 어쩌고 하는 이런 그런 황당한 관념론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경험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보면 그거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이유가 일본이 이제 한국하고 익숙하잖아요. 시차도 없고 익숙하니까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은 마치 뭐 경제가 일본이 뭐 20년 앞서간다 그러면 나머지 현상도 한국이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는 무슨 이런 뭐랄까요, 일종의 뭐 예단,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 받을 필요 없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게 제가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 사람들은 뭐 책을 많이 읽는다. 뭐 일본 사람들은 뭐 철학책들 많이 읽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거는 어쩐지 한국보다는 영 발전된 거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평양이 이용한 거죠. 아, 그런가요? 평양이 이용한 거죠. 아니, 운동권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세력들은 특히 반일 감정이 아주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일본 거는 또 그런 걸 막 따라합니까? 반일이 예를 들면요, 그 일본의 좌익은 뭐 아시는 대로 뭐 걔들 말하는 혁신, 좋은 말로 이제 영어로 하면 리버럴도 아니에요. 이제 걔들이 말하는 혁신계는 본래 그 일본 군국주의 반대였거든요. 걔들이 표방한 게. 그러니까 군국주의 일본이 끝난 다음에 그 반동 현상으로 이제 전후의 일본의 지적 풍토가 완전히 왼쪽으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자신이 뭐 일본을 비판하니까 한국의 좌파들은 당연하게 동지를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일을 하지만 그 반일은 그 일본 전체에 대한 반일이 아니라 일본 우익에 대한 반일이군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보다요, 이제 역사를 거꾸로 돌아가 보면요, 이제 우리 6.25 전쟁 이후에 냉전이 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때 전 세계의 좌익들은 전부 모스크바가 고향이에요, 당시에. 뭐, 그러니까 자기 나라보다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사회주의가 옳다로 지적 풍토가 그랬거든요. 그거를 뭐 그런 풍토에서 자라난 언론은 당연히 그런 속에서 교육받고 나왔으니까 기자들도 당연히 그랬고, 그걸 이제 뭐 김일성뿐 아니라 스탈린도 모스크바도 아시아를 다 석권하고 남은 것은 일본의 영향하에 있는 일본하고 미일동맹 맺은 일본하고 한미동맹의 한국, 남한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요 나머지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여기 집중했거든요. 물론 유럽의 나토에서의 싸움도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요것만 떨어뜨리면, 특히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 반공 정권이 제일 미웠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회주의의 공격 목표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게 뭐 우린 북한하고만 대결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 세계 사회주의하고 대한민국은 싸우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를 절대 못해요. 그러면 상당히 강한 나라였군요. 그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가 공격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됐지만 그동안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그거는 뭐 그동안 건국 이후에 지도자들과 한미동맹 덕분이죠. 사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뭐가 약했다는 걸 느끼게 된 건 80년대 후반에야 저도 겨우 알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된 게 냉정하게 뭐 지금이라도 다 도서관에서 들춰보면 압니다. 1945년 일본의 패전한 이후에 8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릴 때 당시까지 일본의 모든 신문이나 언론, 출판물을 보세요. 한국은 악의 나라고 북한은 근사한 사회주의 나라가 기조로 돼 있어요. 언론 자체가요. 일본에서. 일본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전후의 혁신계가 그 만들어 놓은 분위기 위에 조총련이 들어와서 공작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지적 관계? 혁신계와 조총련. 그렇죠. 완전히 동지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지금하고 달라서 이제 지난 한 20여 년을 일본이 뭐 좌익 정당이 완전히 퇴조되고 그러지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양대 정당 아니었습니까? 자민당, 사회당. 그랬죠. 예. 양대 정당인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김일성이 이제 뭐 해방 이후에 여러 경로가 있지만 일본의 양대 정당, 제일 야당이 김일성의 숙주가 된 거예요. 네. 제일 야당이 일본의 제일 야당이. 그러니까 일본의 혁신 제일 야당이 비호하는 조총련, 북한 막강하죠. 그러면 일본의 거꾸로 일본의 소위 보수 자민당은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열심히 했냐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있은 게 사실이죠. 그게 이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서울 올림픽 직후에 터졌죠. 그 사건이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제1교포 간첩들을 한국에서 검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범이니까 석방하라고 일본의 정치인과 모든 언론과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운동단체들이.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노태우 대통령 때 예. 올림픽 후죠. 노태우 대통령 때 일본의 제1야당인 제2당이죠. 제1야당인 사회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참의원들과 플러스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한국 대통령한테 요망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조총련이 한국에 보내서 공작하다 한국 당국에 검거됐던 그 간첩들. 예. 이 사람들을 석방하려는 요망서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정치범 명단 속에 그 명단은 누가 만들었냐면 조총련이 만들었죠. 그 명단 속에 그 유명한 신광수. 신광수. 예, 일본인을 납치하고 자기가 일본으로 둔갑해서 하던 예. 그 신광수와 그 공범들까지 정치범이라고 북에서 보낸 간첩을 제일 한국인 정치범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에 사회당 당수위와 모든 사람이 서명을 해서 한국 정부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의 지령에 의해서 조총련이 만든 명단과 활동에 일본의 제1야당은 서명들만 한 거예요. 그 정도였으니까. 뭡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문제가 돼버렸죠. 결국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분들은 자기들은 그냥 위에서 사인하라고 사인만 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누가 제 생각에 그때 20몇 명이라고 생각했대. 명단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명하라고 서명했다. 근데 거기에는 북한이 일본으로 보낸 간첩이 일본인을 납치하고 대신 일본 여권을 가진 간첩까지를 그 정도로 맹목적. 우리 지금 뭐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죠. 맹목적으로 누가 한번 흔들면은 노란 리본 만들고 막 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사회당이 뭐 노란 리본 역할을 한 거죠. 조총련에. 김일성이. 그 정도였죠. 글쎄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70년대 80년대까지 사회당 그 당수들이 예. 김일성하고 막 직접 면담을 그렇죠. 하고, 예. 네. 그랬던 게. 그래서 생각나시죠? 동북아 비핵지대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을 일본의 제1야당이 일본의 국회의원 절반이 보증했다고요. 야당뿐 아니라 자민당 좌파들까지. 그랬는데 지금 그 핵이 일본도 지금 겨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일본뿐입니까? 그게 러시아도 중국도 겨냥하죠. 근데 이제 제일 직접적인 위험하에 놓이는 게 그 뭐 스쿼드 이하린이 노동인이 스쿼드에 한국하고 일본이죠 물론. 일본이 제일 위험하죠. 일본이 제일 위험하지만은
그런 문제를 오랫동안 한국 당국이 지적을 했는데 그 평양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일본 언론들이 그것은 과장이다 이렇게 해봤죠. 그 아사히 신문도 이제 그때 김일성을 많이 만났던 것 같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보니까 유명한 거 있죠. 예. 그 일본에서는 제일 발행 부수가 큰 신문이 이제 요미우리 신문. 영미우리 신문도 만나고 요미우리 신문은 뭐 발행 부수가 뭐 전 잘은 모르겠는데 뭐 1000만 부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프라우드나 이런 거 빼놓고 자유세계에서 1000만 부 나는 신문은 없죠. 이제 아사히 신문도 뭐 잘 모르겠어요. 뭐 800만 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이 100만 부가 조금 넘는데 일본에는 뭐 500만 부 이상 신문이 많으니까요. 네. 그 신문들을 김일성이가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 많이 불러다가 뭐 예. 대담했다고 예. 이렇게 단행본으로 만들고 신문에 기사도 나왔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좀 신기한 건 말입니다. 한국은 반일 감정이 아주 심하죠. 예, 지금도 위안부 선협상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사실 일제 식민지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런 반일 감정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유별나게 반일을 떠들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박사님, 저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벌써 저는 20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반일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 뭡니까?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예.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의 기억이나 감정은 방사선 반감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그렇죠. 자꾸 약해지게 아니, 돼서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이데올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일이 필요한 쪽에서 소위 이거를 감정이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네. 자극하고 확대시키고 예. 그거를 그 생각 없는 학자들이 감정이다 라고 그러니까 누가 레닌이 말했던 뭐죠? 그 도움되는 어리석은 바보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쓸모있는 바보들 한일 학자들이 평양발 그 함정에서 놀아나는 거죠. 이게 무슨 감정입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는 반일을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 한국에 오니까 그 일본 물건 그렇게 많이 쓰고 일본의 기술 그렇게 많이 가져오고 일본에 그렇게 많이 드나드는데 계속 반일을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요즘 참 신기하다. 작년에요. 우리 전 국민의 7명 중에 1명이 일본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슨 반일을 하는 이유가 모르지. 그러니까 그 반일을 떠드는 세력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해요. 아니 네. 이제 언론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본 언론이 김일성의 지배를 받았고 일본 언론이 김일성의 영향과 지배에서 벗어날 때쯤에는 이제 우리가 그 영향권을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영향권이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네. 그 동서냉전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패배가 확실하게 될 때 김일성이가 내건 것이 우리 민족끼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우리 민족거리에 대한민국이 아무 정리 없이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어간 결과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음력 명절 세는 거 이거 남북이 똑같습니다. 얘를 박사님 확인해 보세요. 예. 평양에 당군은 뭐 발굴해서 뭐 다시 만들고 하면서 우리 저 50 말부터 음력 쉬는 그게 남북이 똑같이 민족 공조 전술에 한국 내부의 주사파들이 호응해서 그대로 창건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음력 명절 세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북한도 한국을 끌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양은 우리 민족들이 전술에 끌어넣기 위해서 음력을 하는 거죠. 음력을 할 이유가 없어요, 평양은. 그게 이제 김일성이가 범민령 만들 때
그 덫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이 좌경화되면서 먼저 대학교가 해방구가 되고 언론이 해방구가 되면서 해방구가 된 언론이 옛날에 일본의 언론이 평양에 잔단을 맞추던 임무교대를 한 꼴이 된 거죠. 일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저희들이 북한에 있을 때 그 신문에 나오기를 70만 제일동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70만, 그 저희들은 알아듣기를 70만 제일동포가 다 조청년인 줄 알았어요. 예. 그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방 직후에 일본 공산당의 전위대가 돼서 화염병을 던지고 투쟁 활동을 할 때는 거의 그랬다고 그럽니다. 아, 70만 당시. 정도. 네. 70만인지 이제 불법 체류자를 하면 훨씬 숫자가 많았고 70만까지는 안 됐는데 그 1959년에 북송 사업을 하는데 북송 사업을 해서 이제 9만 3천 명인가요? 보내기 때문에 제일급 숫자가 확 줄어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60만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북송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9년 지나서 다시 60만으로 회복해요. 그래서 뭐 그때 또 뭐 70만, 60만 그랬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59년에 북송 사업을 할 당시에는 그때 북송 사업을 할 때 그 일본 적십자하고 그 공작 잘한 게 김중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중린,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김일성한테 눈에 들어서 뭐 출세한다고 그러던데 우선 이제 가장 잘 속고 열렬하던 9만 3천 명이 북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선 줄었죠. 그다음에 65년에 국교 정상화를 한 다음에 대거 한국적으로 국적을 바꾸잖아요. 네. 국적을 바꾸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죠. 아. 그런데도 저놈들은 처음에 뭐 60만, 70만 제일동포 그래놓고 줄어드는 말은 안 하고 사기를 친 거죠. 아니 90년대까지도 계속 70만이었어요. 그게 이제 일본 정부가 공범이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자기들이 이제 그 법무성에서 외국인 등록한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은 되는데 공개를 안 했죠. 아 그랬군요. 지금은 안 되면 됩니까? 작년 말 현재 데이터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작년 말 현재 데이터는 아마 앞으로 빨라도 한 달 후에 발표될 텐데 지금까지 추계로 보면 작년 말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시점에서는 3만 명 안 넘는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탈북자보다도 적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은 저는 그 연인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연인으로 북한 인구에 저는 뭐 10%는 훨씬 넘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연인으로 네. 그러니까 뭐 200만 원 넘겠죠. 10%. 근데 조총련이 만약 북송 사업하고 한참 기세가 좋을 때 60만이었다가 네. 지금 3만 이거는 작년 6월 달 숫자가 3만 1천 몇 명이었어요. 계속 지금 감소하고 네,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95%가 탈북했다는 소리예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예. 저청년에서 탈북했으니까 탈출했으니까 탈북입니다. 탈북이네요.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는 북에서는 연인으로 이거에 대한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가 탈북했다면 엄중한 그 암독강 두만관을 넘어서 그렇죠. 일본에서는 엄중한 그 장벽이 없으니까 95%가 탈북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예. 현실입니다. 지금은 뭐 김일성 때는 뭐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셨다 뭐 있다고 맨날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보내지 않죠. 아니 지금도 보낸답니다. 근데 그게 옛날부터요. 자기들 돈으로 받았다 한다는 말도 있고 뭐 말이 많은데 저는 그것도 참 이상한 게요. 교육 원조금을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공화국 국민들한테 이 조총련들은 일본 정부한테 교육 지원금 달래는 투쟁하려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장군님한테 받으면 되지 왜? 장군님한테 받지 말씀하시대요. 아니 왜 일본 정부한테 정부한테 달라 예. 그래요? 고등학교 뭐 무상화를 지원해 달래니 무슨 보조금을 달래니 아니 왜 뭔 이유로 고등학교 무상화를 지원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이제 복지 확대 차원에서 이제 인구가 줄고르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복지라는 마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본도 고교 무상화 정책이 됐어요. 그랬더니 조총원들이 처음에 그거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관성적으로 받았는데, 일본 정부가 북한이 뭐 납치 문제, 핵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조총학교 교육 내용이 수령님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다 보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교육으로 볼 수 없고, 그러므로 이것은 그 무상화 대상이나 보조금을 못 준다 하고 끄는 거예요. 그 전에 준 게 잘못이죠. 그 전에 준 게 잘못이죠. 그 전에 준 게 잘못인데 그걸 끊었더니 조총련은 이제 평에서는 오지 않고, 본인들은 지금 조총련 학교라는 게요, 이게 대개 1960년대 후반에 현재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현대사를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최소한 조총련이 조선 국적이 35만 명은 돼야 유지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분의 1이니까 그 시스템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통폐합하고 문 닫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은 미니멈 35만 명을 생각하고 모든 뭐 산하 단체 기관 뭐 이런 걸 다 만들었는데, 뭐 지원금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경제가 좋을 때 뭐 탈세하고 해서 그거 하고 장군님한테 1년에 뭐 6억 불 7억 불 바치다가 이제는 뭐 다 적자로 본부 건물이 경매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60만 동포 어쩌고 했던 게 60년대 걔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밖에 공개 안 해도 한 35만 정도로는 자기들이 안정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지금 현재는 3만 명. 그러니까 이제 민단을 잡아먹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자라든 재정의 그 부족분을 일본 정부한테 달라고 투쟁을 하다가 그래도 모자라면 이제 앞으로 한국 정부한테 달라 그러겠네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실제로 그 우리 재동포 재단에서 그 제일 일본에만 그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재동포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일본에만 뭐 연간 뭐 제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70억 원 전후가 지원됐다는 걸로 저는 압니다. 재동포 재단이 지난 수년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많을 때는 한 80억 원, 이제 뭐 환율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건 당시 저희가 취재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니까 조총련의 전위대 반국가 단체죠. 조총련 노동당 일본 지부니까 당연히 반국가 단체입니다. 또 그 조총련의 전위대 한통련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 현재 반국가 단체 셋이 있어요. 평양에는 조선노동당, 일본에 있는 그 지부, 그다음에 그 앞잡이 한통련인데, 한통련이 조총련이 서울에 와서 재동포 재단이 하는 뭐 세미나 이런 데 와가지고 민단을 위해서 배정된 그 예산을 조총련 학교로 돌리라고 공연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민단 학교에는 안 주고 그러면 조총련에만 준 겁니까? 이 정부에서? 아니 그렇게 주라고 그래서 통일부가 그걸 또 찾아서 썼죠. 감히 반국가 단체가 대한민국 정부 돈을 반국가 단체 조총련 학교에다가 돌리라고 한다고 썼더니 그게 또 문제가 됐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대요. 안 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그런 무슨 심포지움이나 이런 거 하면은 종이로 미리 자료를 다 만들잖아요. 근데 그 종이 자료에는 없었어요, 그 말이. 근데 문제는 그날 심포지움 행사장에서 발언에 그게, 그러니까 원고대로 안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고는 부드럽게 해놓고 녹음이 있었어요. 조총련, 대한민국의 재동포 재단 예산을 조총련 학교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녹음이 있었군요. 녹음이 있었죠. 그래서 녹음이 있는 걸 알고 당시에 기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설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도를 실제 했더니 전부들이 경악을 한 적이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신기한 게, 사실 거짓 소문을 되게 잘 믿어요. 귀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그 선동을 좀 잘 당해요. 그런데 진짜 일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건 이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저희가 뭐 이거 이제 아까 제가 문명사적으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 현재 대한민국도 건국에는 성공했어요. 그렇죠. 국민 만들기에 실패한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 만들기에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탄탄한 인문 소양 상식이 구축이 저희 70년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고 이 바탕이 덜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비가 되기 쉬운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조 총련은 좋은 정보와 좋은 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그 수령님의 황당한 그 신화 같은 걸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고 또 전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반박도 못하고 어영부영 온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 정교조 교육받은 사람들이랑 비슷하네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국민이 돼야 되는데 건국을 했고 국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국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돼. 자꾸 사람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실력에 걸맞는 국민이 돼야 되는데 네. 실력에 걸맞는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뭐랄까 65억 인구 중에 뭐 중간쯤 가는 사람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사람 되겠다고 지금. 맞는 말씀이시네요. 사람 되겠다는 게 참, 예, 아주 명언이십니다. 국민이 돼야 되는데 국민이 안 되고 지금 사람이 되려고 한다. 좀비들이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신문도 만들고 또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한국이 뭐 어쩌다라고 접근하면은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명사로 볼 때 뭐가 옳은 것이냐, 그럼요. 예. 뭐가 옳은 것이냐를 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옳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선택했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게 그거를 지금 아니라니까. 세상의 치욕이라고 지금 계속 떠들면서 뭐 양민을 학살을 했느니 말았느니. 근데 이게 이제 조총련이요. 예. 문재인 정권 뭐 응원을 굉장히 하잖아요. 모든 예. 매체를. 근데 그분들이 전 지금 난처하게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 1919년에 건국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김일성이가 타도 공산주의 동맹을 만든 게 몇 년입니까? 2년 지난. 그러면은 예. 김일성이 이놈은 대한민국이 건국한 다음에 또 딴짓했으니까 이놈이 그러네요. 이런 엄청난 모습. 전 그래서 이거 조금 있다가 둘이 싸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김일성이가 타도 제국주 동맹을 만든 게 1926년 10월 17일. 7년부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김일성 이 자식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7년 후에 독립운동을 그럼 어디를 상대로 무슨 독립운동을 했냐? 그러면 이 시조가 아니죠. 시조가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19년이면 시조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 연설문 담당 신동호 이 바보 자식이 엉뚱한 거 썼구나. 그러니까요. 김일성이가 이게 공식적인 혁명활동을 시작한 거는 이제 26년이긴 하지만 실제 카륜회에서 반일이민 유역대를 만들고 이 뭐 조선혁명의 진로 밝히고 이게 이제 했는데 19년에 하게 되면 이거 11년이나 지난 다음에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거는 안 되죠. 지금 일본에서 뭐 서울에서들은 못 보시지만 일본에서 이제 저놈들이 지금 3만 명인데 어린애, 갓난애, 노인까지 3만 명인데 일주일에 3번 신문을 내요. 기관지를.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은 쟤들이 칼팡질팡해요. 조선신보. 네, 조선신보. 칼팡질팡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슨 말 하는지 그저 매주 평행시키는 대로 쓰느라고. 하여튼 뭘 하긴 해야 돼요. 뭐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행설수설. 참 그 할아버지까지 다 합해서 애기까지 다 합해서입니까? 예, 그렇죠. 출산율이 떨어지면 계속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빨리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속히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너무 절망들해서
바로 일본으로 귀화를 하죠. 일본으로 귀화를 합니다. 아, 민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민단으로 오는 것 사람도 있지만은 바로 그냥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는군요. 이게 김일성이가 참 나쁜 짓을 했군요. 그래도 한국인의 그 지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괜히 조청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문명사를 중심으로 제대로 수준 높은 교육을 했으면 한일 간에 갈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갈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황당한 날조된 그 거짓 이런 거를 해놓으니까 그거 믿고 거기다가 이제 뭐 소위 내셔널리즘 이상한 뭐 약 하나 먹으면은 뭐 반일을 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삼석에 반일을 합니까? 지금 일본 뭐 반일이 아니라 점잖게 일본보다 앞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일 타령하고 있으니까 좀 딱하죠. 사실은 공산주의가 사람을 더 많이 죽였죠. 사람 더 많이 죽였죠. 사실이죠. 일본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은 전후의 일본이니까. 그럼요. 뭐 그리고 전쟁도 한 적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일본도 외롭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선진국 중에서 기독교 비율이 제일 낮잖아요. 제일 낮죠.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유럽하고 어울리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본인들은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하고 뭐 1년에 국민의 7명에 1명이 가는데 작년에 일본 사람들 한국 온 사람이 3분의 1이 안 되죠. 저희가 간 것보다. 3분의 1이 안 되니까 그럼 뭐 이제 점잖게 뭐 나이스하게 가야죠. 그럼 무슨 촌스럽게 아니 근데 그 위안부 문제도 사실 뭐 인권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권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70년 전에 60년 전에 70년보다 훨씬 더 전이죠. 거의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위안부 문제를 들고 떠들 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그 수십만이에요. 이 성노예로 있는 이 북한 여성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총체적인 여성인권 차원에서 야, 이거 위안부도 나쁘고 뭐 위안부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위안부도 나쁘고 지금 이거 성노예로 끌려가서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 문제는 일본 정도 동조해 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돈 줬잖아요. 아니 중국은 이게 무슨 돈도 안 주고 지금 아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게 그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이 이런 걸 제대로 짚어야 돼요. 아니 지금 죽는 사람을 구출해야지 죽고 난 사람을 사인이 뭐냐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은 나중에 따져야 돼요. 사인은 나중에 따지고 지금 죽고 있는 사람을 빨리 구하는 게 더 그게 더 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이 반일보다는 왜냐면 일본은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은 현실적인 위협이잖아요. 중국 공산당이요. 중국 공산당. 중국 사람들 뭐 딱하지만 하여튼 중국 공산당. 아니 어쨌든 뭐 중국이니까 중국 공산당들이 좀 더 실질적인 위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냅두고 위협이 아니라 적이죠. 여기는 지금 가가지고 막 하면서 오히려 일본에는 던지다 줬는데. 그리고 해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전 분노한 게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라고 안보리에 요청했잖아요. 안보리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비토하는 바람에 안 된 건데.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는 놈을 아니 한 병에 2억짜리 술을 먹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중국 공산당이 자살이라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피해서 아니 중국 공산당이니까요. 아니 그 공산당원들이 아마 그 공산당원들조차 창피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문재인은 가서 헌밥 먹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북경에서 그 김정은이가 자기 차 싣고 갔잖아요 열차에. 그 달랜데 보니까 뭐 지난번에 뭐 평양 필름 보면 나오잖아요. 저놈이 마침내 북경까지 그 남바 없는 거 끌고 갔구나. 이게 너희가 아무리 유엔 제재를 해도 나는 벤츠 이렇게 수입해서 탄다 봐라.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국이 그걸 허용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아 이게 중국 시진핑이 자식이 야만이다. 중국 서울대만 멀쩡하지. 중국이 작년도에 그 비밀 문서로 북한의 핵은 실험만 그만두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래서 계속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하는 척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비밀 문서가 나왔더라고요. 중국 공산당 내에서 뭐 속말로 쿠데타가 나와야죠. 공산당 독재라도 하고 싶으면 저런 무지막지한 야만적인 거는 끝을 내야죠. 근데 김정은 감싸는 거 하고. 근데 지금 중국이 시진핑을 황제로 만드니까 중국 사람들도 역시 뭐 미개한 거죠. 미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일본이 그 천황제에서 그 공화제로 뭐 공화제가 천황제가 뭐 이풍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럴 기회가 없었다 했는데 중국이야말로 뭐 이대로 자폭하겠죠. 저 체제가.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한국 조화에 한국이 이렇게 공산화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한 게 조총련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총이 아니라 노동당의 일본 지부가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조총련이 예. 많이 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속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는 마이너리티로 조선인 사회가 있는데 그게 남북으로 분단돼서 각각 민당과 조총회는 단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예. 저건 조선노동당의 일본 지부가 일본 지부라고 할 수 없으니까 무슨 총연합회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건데 예, 그렇죠. 그거를 뭐 소위 말해서 민족 단체라고 본 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 조총련에 대해서 김일성은 어떤 지원을 해줬나요? 그만큼 뭐 흡수하려면 뭐 돈도 좀 벌게 해주고 뭐 저는 한 가지 이제 그 다음 달 5월 26일 날 저 24 전체 대회가 있어요. 조총련 전체 대회가 있는데 제가 참 불가사의한 게 조총련 의장들은 종신제예요. 네. 아니 북한의 노동당에 수령 말고 종신제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조총련 의장만 종신제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그게 풀든 말든 한데 지금 뭐 조사는 많이 해봤어요. 왜 김일성은 일본의 제1당의 의장은 종신제를 허용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중국의 임금이 주변국한테 분봉 이제 왕을 하고 하듯이 김일성이가 조총련에게는 그 일본 지부는 종신 의장을 부여했던 그 결정적인 게 뭔가? 결정적 거래가 뭐였냐? 한덕수가. 지금 이제 허정만이는 세 번째죠. 허정만이 뭐 건강이 되게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래 뭐 결제서류를 읽지 못할 정도다 어쩌고 하는데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뭐 보고를 하느니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왜 일본만 세습제였을까? 세습제가 종신제였을까? 북은 종신 세습제고 종신 세습제. 일본은 종신제. 거기에 조총련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내가 너한테 다 맡길 테니 그래서 뭐 김정일이가 살아 있을 때 그 일본의 뭐죠? 그러니까 조선대학에서 이제 주체사상을 가르치기 위한 게 조선대학이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 이제 책임자급인 녀석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의 대남 공자의 총지휘하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조총련 부의장 중에 한 명이 그걸 담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놈이 나중에 부의장이 됐지만은 그런 거는 김정일이 직접 불러다가 직접 휴가 때 다독거리고 뭐 밥도 사주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죠. 김정일이가 그랬죠. 직접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노동당, 그 정당의 조직을 떠난 뭐랄까 사병 같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1당의 수뇌부들은 일종의 사적인 그런 그 관계가 있죠.
예. 예. 그러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고는 제 설명이 안 돼요. 가신 같은. 예, 가신. 우인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북한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예. 그 여성이 총살을 당하게 된 이유가 그 저청년계의 그 이제 그 간부였어요. 그 사람하고 차에서 카섹스를 하다가 이 남자가 죽었는데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총살당했다는 말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청년 간부들이 오게 되면 이제 여성도 뭐 이렇게 다 해주고 뭐 이제 권력이 타락하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어느 절대 권력이나 전체주의. 그 조총련이 처음에는 이제 뭐 조선 혁명을 위해서 일본도 혁명하자고 이제 주체사상 연구소를 만들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조총련이 돈 맛을 알고 돈을 주물르게 되잖아요. 네네. 일본 경제가 잘 되고 흥청망청할 때 이제 돈으로 다 타락하는 거예요. 네. 돈으로 다 타락해서 평양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조총련에 자기 스폰서들을 하나씩 두게 된 걸로 알아요. 그렇죠. 배우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 냉장고가 고장나면 전화 한 통하면 부속품을 보내주는 게 새 거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조총련과 평양의 간부들 사이에 또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전체 규모는 모르겠는데 일부야 뭐 다 소문이 났으니까요. 네. 장성택이 집안은 뭐 어떤 놈이 뭐 해주고 뭐 다 네.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혁명의 을 위한 지부가 사병 가신처럼 되고 이제 서로 뭐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고 했던 게 많이 있었던 아마 거예요. 한독수도 평양에 여자가 많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좌우간 그 뭐죠? 그런 이야기는 있죠. 그저 젤리포 중에 북송 자녀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 그 혁명가의 간부들끼리의 관계를 조총련 출신들로 맺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중에 변칙적으로 뭐 고영이도 나오고 그렇게 뭐 그 자식이 지금 뭐 임금 노릇하고 있고 그러지만 네. 저희가 앞으로도 그냥 단순히 이 남북 간의 대립이나 뭐 공산주의 이걸 넘어서 그 아주 그 추악한 네. 이 김씨 왕조의 그거를 연구하는데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 김정일 1위가 그 일본의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 후지모토 겐치. 예, 겐지라는 네, 예, 일본 이름이죠. 사람을 데려다가 이 스시 그 맨으로서 활용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이야기죠. 조총련들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조조 합병이라는 거 하잖아요. 예. 이제 저쪽도 뭐 어떻게 외화벌이 사업도 해봐야겠고 외화도 유치해야겠는데 다른데 안 되니까 등소평이가 화교들 유치하듯이 이제 만만하게 조총련 유치해가지고 예.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합병법까지 만들게 되죠. 그렇죠, 북한이.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북한이 제가 보기에 그래요. 처음에는 조총련을 지도하는 입장이었다가 예. 70년대 후반 어느 시점부터는 조총련에 기대요 살림을 기대요, 맞아요. 기대요. 당시에 북한의 GDP는 조총련이 일본 경제가 이제 사상 최고로 좋을 때 일본에서 하는 조총련의 경제 활동 규모의 절반이 안 돼요. 네. 2분의 1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2분의 1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 여기 그 탈북자들도 많이 증언하시고 하는데 북한의 공병들의 그 장비 같은 거 다 일제 건설 중기 갖다가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 그 한 사람이 친척이 민단이에요. 그분 예. 친척은 민단이어서 이제 되게 탄압을 많이 받다가 그 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피치라 그러는데 북한에서 골탄. 예, 골타르 피치요. 예, 피치 피치입니다. 예, 까는 거 있죠. 예. 그거를 이렇게 밀으려면 롤러 필요하죠. 롤러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게 근데 북한에 없잖아요. 이거 일본에서 가져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좀 해줬기 때문에 또 와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불법 여권을 내줄 수 있나 봐요. 저 청년들이 해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파견돼서 갔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해줬는데 또 달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안 해줬나 봐요, 친척이. 그래서 와가지고 이게 좀 밀리다가 살인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합병 사업도 하고 하면서 이제 북한은 이제 희귀류, 레어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이제 할 기술 이런 게 없으니까 제2경제위원회하고 조총련의 그 과학기술자 협회나 그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합작공장 세웠죠. 그러니까 북한의 군수공업의 토대가 되는 소재 산업부터 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유격대 국가고 뭐 주먹국으로 하다 보니까 아쉬운 게 있으면 전부 조총련한테 부담이 와서 조총련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하면 그거를 다시 재투자하고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부 조국의 애국 사업을 다 바치고 나니까 그렇죠. 애국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자기가 확대 재생산 투자를 못해서 다 결국은 투자한 거는 다 뺏기고 그래서 지쳐서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이제 조총련이 다 탈북을 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탈북자 대열에 제일 먼저 가담하는 사람들이 돈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너무 착취를 당하니까. 그 평양에 합병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예. 근데 하나도 성공 못했습니다. 왜냐면 없죠. 북한은 그냥 빨대꽃이 기생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이 전혀 안 나고 또 본인이 직접 그 경영할 수가 없잖아요. 기계만 다 갖다 주고. 뭐 그 현대그룹이나 또 뭐 금강산그룹, 통일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 다 뺏기고. 근데 여기 한국은 그동안 국가 세금을 거기다 계속 쏟아부으니까 유지는 됐어요. 근데 저 청년은 일본이 뭐 세금을 갖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하죠. 이렇게 사악한,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사악한 체제를 한없이 또 지원하겠다고 나서니까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저 청년하고 좀 친하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 22일인가요? 이낙연 총리가 네. 총리실에서 그 해외동포 사업에 관한 지침을 네. 그 개정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당시에 국내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됐는데 그 총리실에서는 언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고려인들을 뭐 그 섭섭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조총련한테도 편의를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으로 돌아간다는 게 작년 12월 22일 날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총리실에서 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처럼 조총련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예. 김대중 노무현 때처럼. 그러면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운전면허증을 하나 받거나 네. 신용카드를 하나 받으려도 서류를 갖춰서 다 그렇죠. 해야죠. 예. 대한민국 여권을 받으려면 다 요건이 필요한데 무조건 해줘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 조선 적한테. 예. 그러니까 조총련이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쉽게 하든가 그게 아니고 조총련 조선 적한테 다 해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죠. 법을 위반하는 거죠. 평창에 수백 명이 왔잖아요. 예, 응원단 왔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직접 조우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명 남은 속에 아직도 남아 있으니 얼마나 꼴통들이겠어요. 예. 완전히 그쪽에 이제 생계가 인질이 돼 있거나 생계가 잡혀 있겠죠. 완전히 꼴통. 예, 속말로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법은 여권법이 있고 저희가 법이 있고 법에 의한 시행령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가 당시에 그 한 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초월해서 해줘라 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이 정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지금 국정농단을 몰아가서 지금 잡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가 다 국정농단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법 아니고 북한의 법 위에 수령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네. 법 위에 한국은 주사파 말씀이 있는 거지 촛불 말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그 뭐예요? 그 뭐 정해군가 그 헌법 그거 보니까 촛불 혁명의 완성이 개헌이라고 이야기했더라고. 뭐 아니 이게 뭐 히틀러 헌법도 아니고 스탈린 헌법도 아니고 아주 그거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일동포들이 아주 그냥 뭐랄까 쉽게 말하면 일본 국적으로 옮겨가지고 뭐 하기는 싫었는데 뭐 한국적 가지고 불편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아유 뭐 이제 한국 여권 필요 없다 이렇게 돌아가요.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은 그동안 그 백성들을 굶겨가고 굶겨 죽이고 영양실조 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문해처럼 만들면서 한게 해외에 이 적화 공작을 열심히 했네요. 일본을 그렇게 통해서 조청년을 그렇게 덜봐주니까 그렇게 조청년이 또 충성을 다하게 됐겠지. 그건 뭐 그냥 됐겠습니까? 매년 정초에 무슨 새맞이 공연 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도 보면 금일도 갔어요. 또 갔어요? 그럼요. 새맞이 공연에 뭐 학생들 전국에서 뽑아서 보내면 전 그거 보면은 알카에다하고 똑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살면서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잘못 교육을 받으면 선과 구분을 못해요. 그래요. 아니 지금 세상에 근데 어린애까지 일본 정부에서 보냅니까? 일본 정부가요.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그 눈에 띄게 뭐 북한의 핵무기 그런 거 관련된 기술을 전한 뭐 과학자 이렇게 해서 제재하는 사람은 20명이고요. 네. 나머지는 제재를 안 해요. 그 일본에 못 오게 해야죠. 왜 자꾸 일본에 가서 새해맞이 공연을 거기로 갑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요즘 그 유명한 거 있죠? 책 Political Correctness. 예. 좌파적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장해 주는 것이 PC에. 그런 걸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공격적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좌파들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권리하는 것처럼 뭐 저는 동성애자가 뭐 사람으로서 권리는 사람이니까 권리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일반화시키고 그 뭐래요? 그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것까지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게 확장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회가 김일성의 이런 악랄한 행위를 최소한 40년 이상 비호를 했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워야 될 일본 사회의 그 언론과 지적 풍토에서 그 쟤들이 비호를 하고 반대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부정당하는 그것의 결과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김일성의 적화 공작은 성공한 겁니다. 슬프지만 성공한 겁니다. 이제 본래 근데 이런 긴 싸움은요,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고려가 몽골하고 39년을 싸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70년을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있는데 건국 이후에 이런 70년짜리 전쟁은 끝이 날 때 별별 꼴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뭐 유럽 역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기려고 이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북한에서 볼 때 조청년도 이제 그렇게 북한의 김일성에게 놀아났지만 나중에 김일성이 이제 이 빨대를 북미주에 꽂고 북미주에 있는 목사들을 불러들여서 기독교인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그 미주를 그 공산화시키는 그 전략을 폈죠. 그것도 꽤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실은 가까운 친척 자영이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큰 교회 선교사로 해외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제가 해외도 가서 만나고 했는데 신학교에서부터 아예 주사파 교육을 받고 나오세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미국에 뭐 4,000개, 4,400개 되는 한국 교회에 지금은 그런 목사님들이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교조가 됐으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공산주의하고 이 기독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예,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사회주의는 좋은 거니까 예수는 사회주의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제 나라는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나라 주인하고 국민을 만들 차례가 된다는 얘기가. 근데 지금 사람이 되려 그러니까 예. 국민이 돼야 되는데 주인, 국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짜 노예, 하인 사람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아유, 오늘 주간님 오늘 또 너무 훌륭하신 말씀. 너무 잡담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잡담이 절대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뼈 아프게 교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그 미래가 정말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반공투사가 된다. 예, 우리 주관님께서도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신 분이시죠? 예,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이 공산주의는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뭐 세미 공산주의 체제로 규정 지을 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이 마지막 피날레를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또 통일일보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또 서울 오시면 무조건 여기 나와 주십시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